일단 녹화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연풀림님, 미인부자님,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네. 또, 지금 이제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정말 반가워요. 저는 대전에 사는 아주 무식한 무지랭이 하루방 윤희현수라는 사람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진도 팽목항에 내려가는 모습 봤습니다. 그리고 망부님의 전번은 어젯밤에 지난 4월 초 구성애님 초청방송에서 대화 중에 전번 말씀하시기에 얼른 입력을, 제가 나이 먹고 무식한 할배긴 하지만 망부님의 광팬입니다 하면서 전화번호를 주신, 정말 기뻐요 라고 보내주신 8205님 감사합니다. 네, 바삭한 탕수육님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저도 반갑고 감동입니다. 네, 하루방 이러셔놓고 얼굴 보면 40대 아니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어제 팽목항 갔다 오는 거, 네, 팽목항 다녀오기 여러분 같이 보셨지요? 예, 어떤 분이 또 전화하셨네. 예. 내가 나한테 허락 없이 전화하면 저기 스팸으로 등록한다니까. 써님, 유림님 감사합니다. 나한테 전화를 하고 싶으면 먼저 문자로 망치부인님 제가 전화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통화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하세요. 그러면 전화하면 내가 이렇게 저기를 해주지만 멋대로 전화하고 혹은 이렇게도 얘기해. 연락 바랍니다. 야! 망치부인 사랑해님, 국민TV 무기맘님 감사합니다. 예. 나의 방송을 막 스샷을 떠서 보내셨구나. 이분은 누구시지? 뭐야 이거. 어제 방송을 캡처를 막 하셔가지고, 네. 사진 이쁘게 보내주셨네요. 어머! 내가 어저께 이렇게 이뻤어요? 예, 어머, 윤희현수님께서 이거, 카톡으로 너무 예쁜 사진을 보내주셨네. 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너무 이뻐서. 예. 지금 떠돌고 있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하고 있대나봐요. 국회 예산, 세월호 특별법 반대, 국회 선진화법 폐기, 유병원 추징법 제정, 이런 얘기를 많이 퍼날라 주십시오 이러면서 또 댓글 부대가 퍼돌리고 있나봐요. 제보가 들어왔네요. 자, 오늘 제 방송 보다가 고발당해서 월요일에 경찰 가신단 말 들었어요. 힘내시고요. 많은 분들이 뒤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망치부인 말처럼 전화위복이 될 거라 믿고 함께 합니다. 네. 자, 지금 돌아가는 게 정말 마치 정말 이렇게 짜여진 것처럼, 어저께 저기 보셨죠? 박근혜 발표. 그 얘기 조금 이따 할게요. 먼저 오프닝. 막걸리나님, 이웃집곰님, 막걸리나님, 하늘의 노을님, 또 감사합니다. 제가 혹시 인사 못 드린 님 있으면 대단히 죄송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봐. 또 슈퍼 511님, 또 YS775하나님, 퀴리오스님, 예, 미인부자님, 오매불만님, 또 남미와 붕붕님 감사합니다. 예. 얼굴이 좀 그을리가 없는데? 네, 행복송이님도 감사드리고요. 얼굴 색깔이 조금 안 좋은 거예요. 얼굴 색깔이 조금 이제 뽀삽을 덜 했나봐 내가. 이게 나의 본 색깔이고, 가만 있어보자. 이렇게 하면 뽀삽이 돼요. 예, 뽀삽. 실시간으로 얼굴 색깔이 좋아지고 있죠? 네, 행복송이님도 감사합니다. 어제 이제 우리 망치부인 방송이, 보니까, 네, 어저께 방송을 보니까 이건 박 PD의 날이었어. 예. 이건 망치부인이 팽목항 가는 데는 별 관심들 안 보이고, 박 PD의 화려한 부금 기술에 완전히 뻑이 가셔가지고, 시청자분들이 막 열광하고 있는 거야. 예, 그래서 내가 우리 조카한테 물어봤지. 너 그런 걸 어디서 봤니? 했더니
자기가 이제 나의 방송을 와서 지원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이래저래 알아봐 본 거야. 그래서 이제 이 효과음 사이트를 찾아내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모가 좀 쉬고 그럴 때 넣으려고 알아냈대. 얼마나 또 이뻐. 공구이님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죠.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유능하시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훨씬 더 유능한 기술자들이 많지만, 그런 거죠. 내 새끼니까. 내 조카고 내 새끼니까, 그런 걸 한 게 더 막 자랑스러운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우리 일행한테. 아침부터 쭉 들었는데 전혀 지루하지 않고, 너무 짜임새 있고 좋았다. 그게 이제 이 박 PD의 부금 때문에, 박 PD의 그 배경음악이 아주 지루하지 않게 들리게 했다. 진짜 그랬어요? 네, 그렇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네. 진짜 재미가 없어요? 그렇구나. 재미없는데 왜 듣고 있어? 네, 보내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군대 얘기를, 안경끼 나원님이 군대 얘기를 하니까 애가 난폭해져가지고 막 진짜 사나이를 틀어버렸다면서요? 예, 진짜 사나이를 틀고 막, 누구한테 수신거부를 했다는 얘기지? 수신거부 설정에서, 이거 쪽지 확인을 하다가 뭐가 좀 꼬였어. 나도 모르게 저기 수신거부를 해버렸어. 누구를 수신거부했는지 모르겠네. 어떡하지? 미안해라. 예. 네. 군대 얘기할 때 제일 웃겼음. 예. 광수 부금이 웃겼고. 아니, 나는 어저께 이제 나는 내 소리를 못 들으면서, 내 말만 하니까, 부금이 뭐가 깔렸는지 모르겠는데, 막 열광적인 분위기였어요, 지금 보니까. 부금이 너무 죽여줬다는 얘기가 아주 도배가 돼 있어. 예, 패트리어트님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망치부의 시사수다방이 아니라 박 PD의 부금 수다방으로 바뀔 것 같아. 수사반장 부금도 있었어요? 그렇구나. 예, 드림TV라님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방이 아니라 박 PD의 부금 수다방으로 바뀔 것 같아. 수사반장 부금이 언제 터졌는데 그게? 수사반장 얘기는 언제 나왔어? 수사반장 음악은. 수사반장 음악이 어떤 음악이지? 예. 하여튼, 어제 그래서, 네. 우리 조카 때문에 부금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는 이제 부금이 먼저야? 이놈의 시키 그냥? 그래서 내가 안 되겠어. 이 박PD를 놓고 가니까 얘가 이 화려한 부금 기술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훔쳤어. 절도범이야. 그래서 벌을 주기로 했어. 대전 갈 땐 데리고 가려고요. 닭까지 마시오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은 데리고 가면서 나를 찍게끔 방송을 데리고 가면서 내가 이제 운전해서 갈 때 나를 촬영하는 일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방송하는 동안에 혹시 누가 시비를 걸면 힘이 좋아. 어렸을 때 힘 좀 썼어. 그래서 힘 좋은 보디가드 겸 짐꾼 겸 그렇게 데리고 가려고요. 가다시다님 감사합니다. 부금이 없어. 금요일은 부금 없어. 은비금비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부금을 너무 좋아해서 부금을 끊기 위해서 데려가는 거야. 그거 알지? 왕에게 가장 경쟁자는 아들이었던 거. 이모에게 가장 경쟁자는 조카일 수도 있는 거야.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지에 가둬서 죽인 거 알지? 너무 좋아하면 안 돼. 열정간직님, 풀립사라님 감사합니다. 시급은 얼마 주나요? 아이 무슨 시급이야. 살살 꼬셔가지고 군대 갈 때 몰아줄게 그런 다음에 그냥 보내야지. 조아조아님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데리고 이제 여행 삼아 대전은 가까우니까 데리고 갔다 오려고요. 노동 착취인가? 내가 그동안에 그놈한테 준 용돈이 얼만데 이거 내 동생이 듣고 있어서 내가 공개할 수 없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줬단 말이야.
70년생님 감사합니다. 지가 나한테 그동안 받은 게 있지? 어디서 시급이야, 시급은? 예. 부금, 백그라운드 뮤직, 예, 저기 그 배경음악. 예, 70년생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 이제 어제, 내가 이제 정말 어제 결심했어. 우리 그 오리나무님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어. 오리나무님하고 노란별님을 어저께 모시고 갔다 왔는데, 사실은 이제 오리나무님, 노란별님, 우리 안경 낀 화원님 이 팀이 5월 15일에 그 팽목항 내려가려고 할 때 같이 짜여진 팀이에요. 갯마을 준마님 감사합니다. 그 오리나무님이 너무나 자기가 운전을 잘한다고 꼭 모시고 가겠다고 그러시고, 그 다음에 노란별님도 같이 가시겠다. 그리고 이제 안경 낀 화원이 자기가 쭉 과정을 이제 촬영하고 싶다. 정의봉 시대다님, 즐거운 마음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분들이랑 가서 이제 팽목항을 가려고 짰는데 5월에 못 내려갔잖아. 5월 16일날 못 내려가고, 영마미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산에 가서 풀고 왔어야 됐는데 논산에 갔다가 못 찍고 광화문을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한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거나 팽목항은 한번 가야 된다. 팽목항을 위해 구성된 팀이니까. 그게 이제 어저께 이제 우리 드디어 팽목항의 원래 목적대로 팽목항에 갔다 왔으니까, 이제 우리 오리나무님의 운전은 이걸로 끝이야. 그리고 내가 보니까 남의 차를 타는 게 내가 너무나 이렇게 좀, 뭐라 그러나, 시청자들이 볼 때 초심이 변했구나, 제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운전해서 이렇게 다니고, 이게 아니라, 시청자가 운전하는 차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러나, 너무 편하게 방송하려고 한다.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내 스스로도 막 누가 운전해주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운전을 해주시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그리고 막 우리 노란별님이랑 오리나무님이랑 막 자기네들끼리 기름값도 내버리고, 밥값도 내고 막 그래.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두 분을 모시고, 두 분의 서포트를 받으면서 가던 거는 이제 끝났어. 안 돼. 안 괜찮아. 그래서 내가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거나, 먼 길은 대중교통으로 가고, 가까운 길은 내가 운전하고 다니더라도, 그리고 이렇게, 내 지난번에 광화문 갈 때, 그때 막 오리나무님께서 차를 갖고 오신 거야. 태워주시겠다고. 근데 내가 다른 분들은 전부 다 대중교통 타고 시청광장 오는데, 나는 막 외제차 타고, 시청자가 운전해주는 외제차 타고 거길 간다는 게, 나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이거는 망치부인의 삶이 아니다. 망치부인은 지하철 타고 가다가 막 지나가고, 아니면 반대로 타고, 어머, 어떡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내려서 헤매고, 그러면서 또 이 지하철 타고 가다가 누가, 망치부인님 저 옆에 있어요. 거짓말 하지 마. 이쪽 벽 옆에는 창문인데 네가 창문이냐? 창문이 채팅하냐? 근데 알고 보니까 이쪽 옆에 진짜 시청자가 있었어. 뭐 그런 해프닝도 겪으면서 사는 게 망치 부인의 삶이지, 너무 쉽게 막 운전해주는 차 타고, 그리고 막 옆에서 막 너무 잘 챙겨주시니까 적응이 안 돼. 그건 망치 부인의 삶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BMW를 타기로 했어. 버스, 메트로, 워킹. 예. BMW가 뭐예요? 버스, 지하철, 걷기 이거잖아. 그래서 망치 부인의 BMW는 버스, 메트로, 워킹이야. 그렇게 다닐 거야. 그래야 내가 또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느낌이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또 혹시 내가 한 대 쥐어박히거나 아니면 뭐 누가 와서 뭐 찌르거나 이래봐. 그러면 정말 민주화가 앞당겨지지 않겠어? 넉복도령님 감사합니다. 날 건드려 봐라. 그래야 이게 빨리 들고 일어난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막 누가 운전해주는 차는 안 타겠다. 절대 안 탄다. 특히 남자 운전자 차는 절대 안 탈 거야. 전주 좋은 친구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 운전자분의 차는 타도 남자 운전자의 차는 절대 안 탈 거야. 내가 분명히 선언했어. 남자 운전자의 차는 안 탈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거기다가 이 오리나무님 같이 막 잘생긴 남자가 주변에 왔다 갔다 하면 오해를 사. 오해를 사기 때문에 남자 운전자 타지 않겠어. 여자 운전자가 이렇게 여자 운전자가 해주겠다 그러면 내가 이제 얻어 타겠는데 남자 운전자는 이제 안 돼. 치매 대통 하야님 또 고맙고요. 예, 남자끼리 야! 내가 왜 남자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신랑 긴장해. 이제 어저께 내가 운전은 오리나무님이 해주시기로 했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노란별님이랑 같이 간다는 얘기를 안 하고, 노란별님도 같이 간다는 얘기를 안 하고, 당신이 운전해서 팽목항을 가게. 그래서 아니야, 운전은 오리나무님이 해주실 거야 그랬거든. 우리 신랑이 하루 종일 고민을 한 거야. 근데 밤늦도록 안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밤에 전화가 2번이나 왔어. 옛날에 내가 안희정 지사 만나러 갔을 때는 세상에 10분에 한 번씩 20통이 오더라 전화가. 근데 이제 이 오리나무님의 얼굴을 본 거야. 우리 신랑이 어저께 밤에 2번이나 전화가 왔어. 안 오냐고. 지금 어디냐고. 예. 그래서 오리나무가 누구를 좋아하건 말건 무슨 상관이냐고. 우리 신랑은 내가 남자가 운전하는 차에 탔다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아이고 내가 안희정 지사 만나러 갔다가요. 아니 내가 그거 스마트폰으로 내비게이션을 하고 와야 되는데 10분에 한 번씩 전화를 하는 거야. 오고 있냐고. 내가 가고 있다고. 내비게이션 자꾸 꺼지니까 전화하지 말라 그래도 계속 전화를 하고. 그래서 안 되겠어. 예,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신랑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대. 우리 신랑 그랬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쁘다고. 그래서 우리 딸이 아우 내 눈! 막 이러면서 19금 19세 미만 막 이러면서 엄마 아빠의 커플질에 자기가 뭐래더라? 싱글의 속을 뒤집는다 그러면서 자기도 빨리 남친을 사귈 거라고 맨날 깽판을 치거든요. 예. 망부님 과부 호라비 염장 멘투. 그렇구나. 과부 호라비의 염장을 질렀구나. 미안해. 예. 우리 셋은 식구들끼리 사실 막 그런 거 있잖아. 이러면서 미안한데 우리 신랑이 그런 거야. 어느 날 이렇게 갔다가 당신 왜 이렇게 예뻐? 이래. 교회에서 이렇게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는데 막 이렇게 불이 났게 뛰어서 딱 앉았어. 근데 이렇게 가다가 왜 이렇게 예뻐졌지? 막 이래. 그럼 우리 딸이 19세 미만! 소리를 지르면서 그만 좀 하라고. 근데 또 딸이 자기는 처녀가 되면 엄마처럼 예뻐질 거라고. 옛날에 나의 처녀 시절 사진을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자기도 처녀 되면 엄마처럼 예뻐질 거라고 또 막 그래. 야옹이 엄마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막 서로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우리 딸을 보면서 내가 너가 너무 예뻐져서 엄마는 널 학교에 보낼 수가 없어. 아침에 학교 갈 때 옆에 이제 얘네들 왜 스니커즈를 신잖아. 끈 여러 번 묶는 거. 끈 묶고 있는데 옆에 앉아갖고 나는 네가 너무 예뻐져서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 나쁜 놈들이 너를 계속 쳐다볼 거 아니야. 너네 선생님들이 하루 종일 널 볼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딸이 엄마 선생님들 돌아가면서 들어와. 그래서 어쨌거나 1시간 내내 널 쳐다볼 수 있잖아. 왜냐하면요 사실 이게 요즘에 더러 바빠갖고 나는 1시간 동안 우리 딸을 볼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되게 급하게 친절한 새끼님 친절한 택시님 감사합니다. 친절한 택시님 정말 죄송해요. 어떤 놈이 나더러 별창 개새끼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두 개가 섞였어. 죄송합니다. 네. 호비가 조아님 감사하고요. 네. 어떻게 이날 나쁜 놈 새끼 저거 씨. 근데 내가 적인 것 같아. 사실 이제 문용식 대표를 만나러 갈까 해. 나 월요일날 받은 별풍선 숫자를 가지고 문용식 대표를 찾아갈까 해. 옛날에 내가 아프리카에서 그때가 2008년에 내가 순위가 되게 높았어. 순위가 되게 높았는데
그, 저기 뭐야, 문용식 사장님이 이렇게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이제 그, 같이 일하는 직원들한테 망치 부인이 몇 등이야? 그래서, 이 순위가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그때 한 1, 2, 3등 안에 들을 때였어요. 그랬더니만, 그 또 문용식 사장이 내 가슴에 못을 박았잖아. 제 별풍선은 몇 등이야? 예, 끝에서 세 번째입니다. 내가 이제 2008년에 한 번도 한전을 못했다니까. 끝에서 세 번째입니다니까. 그니까, 내가 쟤 때문에 잡혀갔다 왔는데, 별로 도움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내 가슴에 그때 되게 못을 박았거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여 BJ 순위, 그러면 여 BJ 순위 1등부터 10등까지 쫙 그 친구들이 받는 별풍선과 나의 별풍선을 막 비교하면서 막 비웃고 그랬단 말이야. 내가 월요일날 받은 걸 가지고 가서, 내가 이제 별풍선도 이만큼 받았다고! 가서 얘기를 할 거야. 나 이제 별장으로 불러도 돼. 저기 뭐야, 이 별풍 제한이 끝날 때까지는 니네가 나를 별창년이라고 불러도 영광으로 알겠어. 뭐 예뻐서 별풍선 많이 받는 거잖아. 치매대 통화연님, 막걸리너님, 판타지 칠링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별풍선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서 별풍선을 못 쐈다고 부담 갖지는 절대로 마세요. 예, 지금 제가 별풍선 제한을 잠깐 풀어둔 거는 나를 고발한 그 놈들에게 니네가 나를 고발하면 망치부인 별풍 터진다. 그래서 약 올라 죽으라고 혹은 맞아 죽으라고 별풍 제한을 잠깐 푼 거예요. 예, 잠깐 푼 거고 이제 가서 이제 경찰 조사를 받고 이게 기소가 되면 검찰로 넘어가고 기소가 되면 별풍 제한을 계속 유지하고 별풍 제한을 계속 풀어놓고 만약에 갔다 왔는데 뭐 무혐의 처리가 날 것 같다. 그러면 도로 바로 별풍 제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또 날 고발하면 그때 가서 또 별풍선 제한을 풀고 예, 쌈디우키님, 장난감 선물님, 로운로아님, 애현님, 날라리 짱구님 감사합니다. 예, 별풍 규제 완화. 그 말 말이 되네? 예, 박근혜가 재벌을 위한 규제를 완화해서 망치부인의 별풍 규제를 완화했어요. 별들의 본향님, 향수님, 장난감 선물님, 쌈디루크님, 별들의 본향님, 로운로아님, 행복짱조아님, 또 이집션 마우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어저께는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가 팽목항을 다녀오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망치부인더러 왜 가냐, 팽목항 왜 가냐, 뭐 지금 가서 뭐 유가족을 찍을 거냐, 뭐 유가족의 슬픈 유가족의 마음을 가지고 장사를 하겠다는 거냐, 뭐 이러는 거. 나 유가족 만나러 가는 거 아니야. 흥분하면 멸망님, 아수님도 감사합니다. 나는 세월호 싸움을 유가족 때문에 하지 않아요. 예, 깔패님, 개미님, 피그말리오님 감사합니다. 나는 네티즌들 중에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서 싸우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저는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당장 내년에 내 딸이 고등학교 가는데 내 딸 고등학교 갔다가 또 배 타고 수학여행 가라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 나는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싸우는 사람이지, 내가 뭐 유가족의 아픔 때문에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귀태부녀님, 바른나라님, 진우나라님, 일상의 극복님도 감사하고요. 예, 네, 선바우님도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요, 어제 팽목항 가서 유가족들을 만나거나 그런 거 안 했어요. 예. 일상의 극복님, 선바우님, 기태부녀님 감사하고, 지금부터 이름 못 읽어드려도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말이 자꾸 끊겨서. 예,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공진단을 또 보내주시겠다 그랬다가 장모님 약이랑 바뀌었대. 특별법 유유님, 예, 귀태부녀님, 막걸리다님을 비롯해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방송에 집중하겠습니다. 예. 자, 이런 일 처음이시래요. 예, 택배 아저씨가 실수하셨대. 제가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팽목항 다녀오면서 팽목항에 왜 갔냐? 그렇게 묻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옛날에 4월 달에, 그러니까 지난 4월 달에 많은 그 인터넷 언론이나 언론사들이 팽목항에서 진을 쳤잖아요.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나까지 갈 필요 없다. 나중에 언론사 다 빠지면 내가 그때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6월 16일에 한번 갔고, 6월 달에 한번 갔고, 그리고 이제 어저께 한번 갔고. 그런데 내가 어제 가가지고 그 JTBC 미남 기자 알아? JTBC 미남 기자 김관 기자인가? 그 매일매일 팽목항에서 생방송하는 기자 있잖아요. 예, 나 그 기자 만났어.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와, 그 김관이라는 그 기자가요, 생긴 게 내 얼굴 반쪽만, 얼굴이 요만해. 정말 얼굴이 요만한 얼굴에 어쩌면 그렇게 이목구비가 예쁜지. 중요한 건 또 뭐냐? 근데 우리가 지나가는데 JTBC 저기가 보이는 거야. 그걸 뭐라 그러냐? 승합차가. 근데 문을 열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나가면서 JTBC 화이팅! 그러고 지나갔어. 그 문 안에 누가 앉아 있길래. 그래서 그냥 누군지 모르지만 응원하는 마음으로 아무 언론사도 없고 오로지 JTBC 하나 있거든. JTBC 딱 하나 있고 어떤 언론도 없는데 끝까지 지키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어. 그래서 그냥 진짜 그냥 왜 이런 얘기 하면 뭐라고 그럴까 막 싫어할까 이러지만 용기를 냈지. JTBC 화이팅! 그러고 도망가고 있었어. 이쪽 이렇게 JTBC 차가 있고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문을 향해서 망설이다가 JTBC 화이팅! 그리고 막 앞으로 뛰어가고 있는데 이쪽 문에서 누가 쑥 나오는 거야.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나오는데 어머 세상에 그 미남 기자가 나오는 거야. 그러더니 악수를 해주는 거야. 악수를. 나서 이쪽 손은 안 닦았어. 이쪽 손으로만 머리 감았어. 어저께 내가 미남 기자님이랑 악수한 손이야 이거. 미남 기자 뚜루뚜뚜뚜루뚜뚜 악수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친절하게. 막 이렇게 여기는 뭐 이렇게 그 가족들이 있는 곳이고 원래는 여기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바뀌었고,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갔을 때는 그 몽골 텐트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번에 왜 텐트들이 다 사라졌다 그랬잖아 내가. 그게 왜 그랬냐 하면 태풍이 와서 그 몽골 텐트들을 다 찢어졌대. 그래갖고 컨테이너로 다 바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컨테이너들이 있어서 꼭 공단 같은 분위기다. 그런 설명들을 막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너무나 친절하게 이야기를 다 듣고, 근데 이제 내가 누군지는 모르더라고. 그래서 저 아프리카 방송에서 시사 방송하는 망치부인이라고 했더니 아프리카 방송은 아는데 망치부인을 모른다고. 안경 낀 사원님이 나를 모른다는 말에 안경 낀 사원님이 막 너무 놀란 거야. 그러면서 명함을 달라고. 그래서 그 명함에다가 나에 대한 영상 자료들, 본인이 이렇게 찍었던 유튜브 자료들, 그거를 다 보낸 거야. 나중에 그 기자님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그게 사실 거기서 어떻게 망치부인을 알겠냐고. 그 김관 기자가 사건 당일부터 지금까지 못 올라오고 있는 사람이 망치부인을 어떻게 알아. 근데 우리 시청자들은, 우리 이제 같이 간 3명은 어떻게 망치부인을 모르냐 이런 분위기인 거야. 당황스러워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온 우주가 나를 안다고 생각하나 봐.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 때문에 온 우주가 나를 아는 건 맞아. 근데 그 인간들은 잘 몰라. 외계에서는 나를 아는데 그 인간들은 날 잘 몰라. 그냥 막 이렇게 기분 나빠하고 그러면 안 돼. 예. 하여튼 그런데 보니까 그 김구한 기자님이 너무 친절하더라.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이 그렇게 친절한 거 처음 봤어. 서복현 기자. 예. 난 서복현 기자는 못 봤고 김관 기자, 그러니까 서복현 기자가 2달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김관 기자, 그러니까 2달 있다가 서복현 기자가 2달 있고 다시 이제 김관 기자가 또 이제 5번째 달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10월 말까지 계속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10월 16일 날 또 보겠네요 이러시더라고. 원래는 안 갈라 그랬는데 원래는 10월 16일 날 내가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10월 16일 날 또 보겠네면서 왠지 그런 거 있잖아. 거기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리고 같이 계신 그 카메라맨 분은
굉장히 이렇게 입이 무거워 보이셨어. 그러니까 보니까 기자님이 너무 외로우셨던 것 같다. 기자님 너무 외로워서 사람이 보이니까 반가운 마음에 뛰어나와서 막 악수하고, 예, 막 악수하고 얘기를 막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얘기를 더 하고 놀고 싶었지만, 어저께 내가 몸 상태가 어저께 진짜 16년만 우리 딸 임신했을 때 한번 멀미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21살 때 간염 걸렸을 때 멀미를 해봤어요. 내 인생에 멀미 2번이야. 21살 때 간염 걸렸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입덧할 때. 근데 어저께 멀미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몸 상태가 이제 아주 저질이다 보니까 이제 멀미가 난 거야. 근데 이제 멀미가 났는데도 10시간을 떠들어댔더니 등이 이렇게 휘는 것 같아. 척추뼈가 휘는 것처럼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제 이제 임신은 무슨 임신이야. 지금 임신이 아니라 생리 중이야. 이제 이 나이가 되면 그렇게 임신 쉽지가 않아.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갔다 왔잖아요. 내가 더 놀고 싶었지만, 그 기자님도 이제 방송 준비를 해야 되잖아. 생방송 준비를. 그래서 이제 7시 반에 출발했어. 출발해갖고 왔는데, 와가지고, 11시쯤 이제 오고 있는데, 구성애 선생님한테 문자가 온 거야. 구성애 선생님이 무주에서 강의를 하고, 성폭력 대처에 대한 강의를 하고, 그리고 팽목항으로 8시 반에 오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하고 1시간 차이가 났는데 내 생방송을 보셨대. 생방송을 보셨는데 너무 피곤해 하길래 기다리라는 얘기를 안 하셨다는 거야. 그래갖고 나 보내고 나를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떠난 다음에 1시간 뒤에 오셔서 2시간 동안 기도하고 오셨다고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생리기간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몸이 힘들다. 그런가? 하여튼 입안이 다 헐고 좀 그래. 너무 아까워. 그래서 이제 우리 구성현 선생님이 일단 스페인에서 돌아오신 걸 확인을 했으니, 예. 다시 이제 우리 구성현 선생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때 왜 구성현 선생님 4월 9일날 왔다 가시고 구성현 선생님과 뭔가 이렇게 우리 망치 부인의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가 팽목항이 터져버린 거 아니야. 예, 하얀 택기님, 연세밀크님을 비롯해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예, 천지님도 감사드리고요. 후원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시 모시려고, 예, 다시 모실 계획을 갖고 있고, 하여튼 내가 근일간에 만나뵌 다음에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믿음 소망님, 또 감사드릴게요. 예, 천지님도 감사. 예, 약속은 지키자님을 비롯해서 감사드리면서 그래서 이제 어제 있었던 팽목항 갔다 오기, 박 PD 이야기, 김광 기자님 이야기, 구성애 선생님 이야기. 그러면서 구성애 선생님이 나를 정말 아끼시는구나. 내가 피곤할까봐 팽목항으로 오시면서 내가 지금 팽목항 가니까 기다려라 이 말 안 하신 거야. 만약에 얘기를 하셨으면 내가 김광 기자 얼굴을 보면서 제가 구성현 선생님을 기다리느라고요 이러면서 김광 기자랑 있을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사실 내가 좀 올라온 건 뭐냐면 올라온 이유는 뭐냐면 우리 누구지 운전하시는 오리나무님이랑 또 노란별님이 차를 우리 집 앞에다 놓고 가셨거든요. 그냥 나를 데려다주고 그 다음에 다시 가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저께 보니까 이분들이 새벽에 3시, 그러니까 2시 반쯤 집에 도착하셨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더, 그럼 내가 만약에 거기서 더 기다렸으면 그분들이 더 너무 오래 기다리셔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내가 어저께 잘생긴 김관 기자를 현장에 놓고 안타깝게 돌아왔다는 거지. 다음에 가면 혼자 갈까 해. 그래서 오붓한 데이트? 버드버 삼형제님 감사합니다. 그때 날 모른 척 하겠지? 네, 팬클럽 몸 대준다는 게 트루? 그게 무슨 얘기야? 팬클럽 몸 대주는 게 뭐야? 우리 팬분들이 망치 부인 운전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서브를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방송할 때 적당할 때 물을 이렇게 딱 주시고, 물 종류도 되게 다양하게 준비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이거는 무슨 내가 대기업 회장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막 챙겨주는 거를
너무 내가 그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뭐라는 거야? 누가 이렇게 물음표 많이 하랬어? 어? 누가 이렇게 물음표 많이 하랬어? 예. 여러분, 느낌표나 물음표 많이 하면 모두 블랙인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어저께 내가 결심했어요. 안 되겠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나를 그 태워갖고 다니는 거는, 그거는 이제 망치 부인의 초심하고 안 맞다. 그게 무슨 뜻으로 저 말한 거야? 뭐 와서 운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공짜로 촬영해서 동영상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도리어 자기네들이 돈 내면서 와가지고 나 사먹이고, 뭐 음식 준비하고 음료수 준비해서 그 자원봉사를 해주고 계시죠? 그분들이 우리 팬은 팬이지. 팬클럽이에요. 예, 팬클럽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거 안 받으려고. 내가 그렇게 누군가의 그렇게 막 서브를 받으면서 다니는 거는, 그거는 좀 뭐라 그러나, 나의 컨셉이 안 맞다. 망치 부인은 그 초심 그대로, 저기, 늙어가지고 막 헥헥거리면서 계단 올라다니고, 막 얼굴 표정은 그 에베레스트 산에 갔다 온 표정으로 동네 뒷산 다니고, 그러면서 이렇게 혼자 개고생하는 걸 보여줘야, 예, 그 혼자 개고생하는 걸 보여줘야 그게 또 망치 부인 방송의 맛이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예, 내가 언제나 처음처럼, 예, 언제나 처음처럼 그렇게 다녀야지 너무 이렇게 호강하면서 다니면 안 된다. 근데 이분들이 왜 그러셨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저기였잖아. 내가 국회 앞에서 방송할 때, 그때 그 일베 애들이 와갖고 나를 찍고 계란 던지고 간 사건이 있었잖아. 그때 이분들이 놀래신 거야. 내가 국회 앞에서 그 작년 7월에 내가 그 좌익교수 사건 때문에 내가 이제 내 긴 머리를 단발로 자르면서 국회 앞에서 시위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 국회 앞에서 시위할 때 그때 일베 애들이 와가지고 계란을 던지고 간 거야. 그래갖고 지들이 계란 던졌다고 인증샷을 올렸어. 근데 이제 사실 그걸 잡으면 잡을 수 있는데 안 잡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 시청자분들이 많이 걱정이 되신 거야. 걱정이 되셔가지고 이제 내가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오리나무님은 경호원 출신이고, 뭐 이 노란별님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라 자기가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오신 건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성경에 보면 에스더라는 여자가 나와. 그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후궁이 됐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페르시아에서 어떤 법에 의해서 다 위험에 처한 상황이 와.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 여자를 찾아와서 왕한테 가서 그 법을 없애라 그래라. 그 법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는다. 근데 이 여자가 법에 먼저 후궁이 왕을 찾아가면 안 된다. 그 법을 어기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너가 목숨을 걸고 가서 백성을 구하라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이 여자가 누구니? 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을 먹고 간단 말이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가서 그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백성을 살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내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걱정하는 게 뭔지는 알겠어. 혹시 내가 이제 뭐 테러를 당한다든가, 어떤 사람은 막 이러다가 암살 당하시면 어떡해요, 이런 막 카톡도 보내. 그래서 내가 하는 말, 아유 뭐 저기 죽으면 죽으리라. 예. 나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야. 뭐 이 세상에 내가 미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그 착한 양심을 믿어. 만약에 내가 저들에게 어떤 나쁜 일을 당한다면,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면, 난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거라고 봐. 난 우리 국민들이 내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들고 일어날 거라고 보고, 우리 딸도 내가 만약에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희생된다면 굉장히 복수심을 가지고 아주 훌륭한 어른이 돼서 복수할 거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그런 테러를 당해서 죽는다면, 나는 나의 이
전체적으로 허접한, 총체적으로 부실한 이 육신을 버리고 자유로운 영혼이 돼서 나한테 못된 짓을 한 인간들, 우리 국민을 괴롭히는 인간들의 꿈속에 그 인간들의 꿈속에 밤마다 나타나서 그들의 피가 마를 때까지, 예, 그들의 피가 마를 때까지 내가 그 괴롭힐 거다. 그래서 죽일 테면 죽여라야. 나의 주장은 그래, 죽일 테면 죽여. 네 손해지 내 손해니? 그게 이제 우리 망치 부인의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망치 부인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우리 저기 누구야? 저기 벌레들이 그냥 일찍도 왔어. 그렇게 내가 좋아? 예. 아니, 그 가만 보면 우리 시청자들보다 벌레들 출석률이 더 좋아. 1시에 시작한다니까 아까 1시에 다 와 있어. 예. 그냥 내가 망치 부인이 1시에 방송 시작한다 그러니까 1시에 벌레들이 다 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왜 그럴까 그랬더니 이게 본방에 이제는 방을 선택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방송 시작할 때 먼저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야. 예. 방금 온 거야, 쓰바려나. 난 벌레 얘기한 건데. 네가 벌레라고 지금 자백한 거야? 내가 벌레들이 시작하자마자 1시에 시작한다니까 일찍 와 있더라 그랬더니 방금 온 거래. 그러니까 내가 네 얘기하는 것 같아? 자백하는 거야? 네가 벌레라는 걸? 난 진짜 이런 애 처음이야. 내가 너더러 벌레를 했어? 벌레들이 일찍 왔다 그랬는데 네가 방금 온 거야. 아니, 진짜 나 방금 오줌 쌀 뻔했어. 야, 난 이제 이 나이에 자꾸 웃기면 요실금 걸려. 오줌 쌀 수 있단 말이야. 너무 웃기지 마, 임마. 아니, 내가 너더러 벌레라고 그랬어? 방금 온 거야, 지발려라는 왜 그래? 네가 벌레였던 거야? 아이, 내가 이거 진짜, 이제 이 나이 되면 니네 자꾸 웃기면 오줌 쌀 수도 있단 말이야. 나만 웃긴 거, 여러분도 웃긴 거지? 여러분도 웃긴 거죠? 쟤들이 왜 저럴까, 진짜. 아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동생이 막 하소연을 하는 거야. 자기는 요즘에 너무 괴롭대. 그래서 왜 괴롭냐? 했더니 이제 노트북을 쓰던 게 고장이 났고, 그래서 이제 모바일로 보는데, 모바일로 보고 있다가 전화가 오면, 다시 들어가면 중계방으로 간다는 거야. 일찌감치 자기가 본방에 와서 차지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면, 올 수가 없다고. 본방의 분위기를 모른다고. 그러면서 이제 막 너무 속상해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옛날에 이제 2010년에 아이패드를 샀는데, 원래 이제 이 아이패드가 내가 방송하면서 시청하는 용으로 그걸 샀단 말이야. 근데 이제 2010년만 돼도 내가 들고 다닐 때 나는 정말 그 전에는 2kg짜리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방송을 했거든. 근데 이제 아이패드니까 얼마나 가벼워. 정말 가볍다 이러면서 들고 다녔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폰하고 이 스마트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아이패드가 너무 무거운 거야. 그래서 방송을 하러 가서 처음에는요 2kg짜리 노트북을 들고 다녔어요. 성능이 좋아야 되면서도 싼 거, 성능은 좋고 싼 거를 가지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방송하는 노트북을 들고 생방송을 하러 가니까 2kg였어 그때는. 2kg짜리 노트북을 들고 내가 2008년 2월 달에 2kg짜리 노트북을 들고 방송을 했다니까. 그러다가 아이패드를 들고 2010년에 나가니까 어찌나 가벼워 보이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아이패드를 들고 다녔어요. 근데 이게 점점 나이가 드니까 손목이 아파서 이제 이 아이패드를 못 들고 다니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면서 방송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아이패드를 내가 이제 집에다 놓고 거의 이제 막 방송이 꽉 차거나 비상사태 때
그 방송, 그러니까 YTN 감시용으로 쓰고 있었거든. 그 내가 이제 오늘 그 내 아이패드를 우리 동생한테 빌려주면서 그러면 이걸로 봐라. 내가 급할 때 가지고 나갈게. 우리 동생이 지금 너무 좋아하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지금 아이패드로 보고 있을 거예요. 보고 있나? 손님이 오셔서 채팅을 못 하나? 그러니까 이제 아이패드로는 시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 전화로 누가 전화 와도 중계방으로 쫓겨가지 않는 그 시혜를 베풀고 네. 야, 너 내 동생 아니거든? 예. 네. 그래서 이제 어저께 팽목항은 잘 갔다 왔다. 근데 어제 팽목항 갔다 온 방송 내용은 어땠어요? 예. 부금 얘기만 하고 방송 내용 얘기를 안 해. 방송 내용은 별로였어? 방송 내용은 별로였고 부금만 기억에 남아? 바람개비 꺼비님 감사합니다. 동생 사칭하면 블랙이다. 예. 어제 못 본 사람은 말고 본 분들, 예. 보신 분들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방송 내용이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 세월호에 대해서 그 세월호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옛날에 분노했다가 잊어버렸던 이야기들 옛날에 알았다가 잊어버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나도 그런 뭐 이렇게 총 정리를 하겠다 이러면서 간 건 아닌데 그 어제 방송하면서 나도 굉장히 많이 그 정리가 됐어.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 왜 우리가 팽목항 때문에 분노했었나, 그리고 뭐가 그 뒤에 밝혀진 문제이고 우리가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가. 예. 그런 내용이 그런 내용이 어저께 방송 시간에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그런 느낌이 됐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 그러니까 이제 어제 우리가 팽목항 사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리가 싹 되면서 차분해지고 그런 느낌이었다. 근데 말이에요. 어저께 그러니까 9월 16일 5개월이 되는 날 박근혜 대통령의 그러니까 그 발표는, 국무회의는 그 수사권 기소권을 줄 수 없다. 그건 삼권 분립에 위배되고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대통령이 개입할 수 없다라는 선언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명예훼손 특별 전담팀을 꾸렸대. 예. 명예훼손 특별 전담팀을 꾸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SNS, 나 얘기하는 거겠지. 예, 인터넷이나 SNS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들을 특별 전담해서 수사하겠다. 그러면서 어저께 겁을 준 거야. 그 기사 한번 찾아봐요. 네. 검찰에서 전담팀을 꾸렸어. 세월호 수사 전담팀 한번 꾸려봐라. 세월호 수사를 위해서 그런 전담팀 한번 꾸려봐. 어디서 지금 대통령 명예훼손에 대한 전담팀을 꾸렸다는 얘기가 나와. 저는 그러면서 이제 어저께 모독이라는 표현을 썼어. 모독. 근데 뭐에 나왔나더라? 가만있어 봐. 그게 어저께 국민TV 클로징 멘트에서 모독과 모욕에 대한 그 설명한 내용 나왔나요? 모독과 모욕에 대한 그것 좀 찾아봐 줘봐. 국민TV의 그 클로징 멘트였던 것 같은데 모독과 모욕이 혼용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좀 갖고 와 보세요. 그 얘기가 아주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자료실에 있어요? 어디 있어? 뉴스K 대통령 돌아보길. 어떤 거야? 그 자료실에요. 제목이 뭐예요?
없는데? 뉴스K에서 못 찾겠어. 주소 좀 줘봐. 클로징. 이거예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들이 각종 매체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독 귀에 쏙 들어온 단어가 있습니다. 모독이라는 단어입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 16일에 7시간 행적에 대한 세간의 의문에 처음으로 입을 열면서 모독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야당 의원이 최근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도 했습니다. 모독이란 단어가 귀에 들어온 이유는 미세한 어감 때문입니다. 모독은 흔히 모욕과 혼용되지만 어감과 쓰임이 조금은 다릅니다. 모욕을 구성하는 두 한자어는 업신여길 모, 욕되게 할 욕, 상대를 업신여기고 욕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모독에서 모는 무릅쓸 모자이기 때문에 어떤 대상이 귀하고 높음에도 불구하고 업신여긴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신성 모욕이라 하지 않고 신성 모독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은 중요한 지위임이 분명하지요. 그래서 그를 근거 없이 욕되게 한다면 모독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다고 대통령 본인이 자신의 입으로 할 말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대통령은 국회를 질타하며 세비 반납 얘기까지 했습니다. 대통령도 4월 16일 7시간치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기 바랍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무식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저 신성 모독 발언, 저거 무식해서 나온 발언 아니야. 저거요. 아까 자기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심해진다라는 거, 저거 무식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자신은 그러니까 이 모독이라는 표현은 신성 모독 혹은 왕권 모독 이럴 때 쓰는 거야. 절대적 존재에게만 쓰는 표현이라고. 모독이라는 게 대통령 모독이란 말은 없어. 대통령 모욕이란 말은 있어도 대통령 모독이라는 표현은 없다고. 국가원수 모욕죄였나? 뭐 이런 건 있었어도요. 모독이라는 표현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야. 이거는 박정희 때 자기의 권위를, 절대적인 권위에 맞서면 그걸 모독이라고 표현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는 자기를 왕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자기가 신이야? 그러면서 자기는 그러니까 모독이라는 표현은 자기는 존귀한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들이 나를 업신여겼냐? 이런 표현을 지 입으로 한 거 아니야, 모독이라는 표현은.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를 절대적 존재로 보는 거야. 박근혜를 절대적인 존재로 보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무슨 신인데? 아이스 오브 갓? 얼음빙, 신신? 얼음의 신? 빙신의 신성이야? 무슨 신인데? 겨울왕국에 나오는 엘사가 박근혜 닮았다며? 일베가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러면 세상을 얼려버리는 얼음의 신? 빙신? 얼음빙자. 얼음빙 빙신. 신성 모독인가?
아니면 유신이야? 유신 부활? 그래서 유신의 신성모독인가?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요. 자기가 지금 왕인 줄 알아. 왕 혹은 신인 줄 알아요. 예. 그러면서 어디서 모독하지 말란 얘기가 나오냐고. 그러면서 지금 뭐 SNS나 사이버상에서 대통령을 모독하는 이거 봐봐. 검찰 박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전담팀 꾸려 수사. 지금 검찰이 말이에요.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해서 원세훈 지금 항소도 안 하고 있어. 원세훈 선거법 위반 혐의가 지금 무죄가 나왔잖아. 그런데 이 검찰이 항소도 안 하고 있다고. 아직 안 했지? 아직 항소 안 했죠? 항소할 거냐고 자꾸 물어봐도 시간만 보내고 있어. 그게 아마 원세훈 재판이 지난주 목요일인가 그랬지? 그럼 오늘이 일주일째야. 내일까지인가 아마 항소 결정을 해야 돼. 근데 지금 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항소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전담팀을 꾸렸다는 거지. 내가 뭐라 그랬어요? 예. 내가 얘네들이 지금 지방선거 끝나면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하고 나면 독재 본성을 드러낼 거다. 그 얘기 했죠. 내가 그 얘기할 때 비웃은 사람 있지. 박근혜 정부가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고 나면 독재 본능을 드러낼 거다. 그때 안 믿었던 분. 설마 그러겠냐? 망치 부인이 지방선거 새누리가 이대로 가면 압승하는데 압승하고 나서 태도가 돌변할 거다. 독재 본능을 드러낼 거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안 믿은 사람들이 있어. 설마 그러겠냐? 설마 그러겠냐? 그랬죠. 뭔 독재 이러면서. 그런데 어때요?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뭐 했어? 국회의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남발해갖고 그 구속영장이 기각됐잖아. 그죠? 그 다음에 경찰에 실탄 발사가 늘어났어. 그리고 경찰 모욕죄라는 걸 확대 적용해가지고 경찰차 바보같이 세워놨다고 비판했더니 잡아갔어. 이거 무슨 삼천교육대 시대로 돌아갔다니까 지금? 박정희 전두환 시대야 지금. 경찰 모욕죄가 어딨냐고. 경찰의 멱살을 잡고 욕설했으면 잡아갈 수 있다고 쳐. 공무집행 방해로. 그런데 친구들하고 지나가면서 경찰차를 클럽 앞에 세워놨다고 막 쟤네들 등신 같지 않냐고 비난했더니 지나가던 경찰이 듣고 자기네들 경찰을 포괄적으로 모욕했다고 뒤로 수갑 채워서 체포해갔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하여튼 또 몇 가지 있는데 적어놨던 거 잊어버렸다. 국회의원에 대한 영장 남발, 실탄 사용을 남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찰 모욕죄라는 거를 확대 적용해서 아무나 막 뒤로 잡아가고, 보호감호소를 지금 다시 만들겠다. 부활시키겠다. 보호감호소가 옛날에 위헌 판정받고 없앤 거야. 한 번 처벌을 받았는데 그 처벌받은 사람들을 사회로 복귀시키지 않고 다시 격리하는 거, 그건 옳지 않다. 근데 이걸 다시 보호수감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전히 사회에서 격리를 더 오래 시키겠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한 거잖아. 그러더니 지금 대통령 명예훼손 전담팀을 꾸렸대. 기가 막히죠? 이거는 지금 그 독재의 화신이야. 독재를 진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독재가 아닌 뭐냐고. 자, 그러면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 문제점은 뭐냐 하면 삼권 분립을 얘기했어. 삼권 분립이라는 게 뭐야? 입법, 행정, 사법의 분리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는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에서 알아서 하는 세월호 특별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대. 그래놓고 국회의장하고 국회의원한테 새누리당 대표한테 협박해가지고 알아서 기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삼권 분립이라는 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삼권 분립이라 안 하겠다 그러고
그러면서 국회의장한테 빨리 처리하라고 압력 넣어가지고 알아서 기구 막 단독으로 국회 일정 잡아서 발표하고, 그거는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거 아니야? 어? 그건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거 아니야? 아우, 목소리에 짜증나. 그래, 미안하지. 나는 네 채팅에 짜증나. 아, 왜 보고 지랄이니? 꺼져. 나는 박영선 그 기자회견 없어요. 지금 볼만한 소스가. 팩트TV에서 하나요? 보실 분들은 거기 가서 보고 오세요. 쌈디누쿠님 감사하고요. 나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저 모독 발언이라는 게요, 그냥 나온 게 아니야. 쭉 나열해놓고 봐봐. 쭉 나열해놓고 보면 이게 여러분이 볼 때 이게 정상이야?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이냐고. 아유, 우리 방송이 오늘 굉장히 영향력 있나 봐. 벌레들이 일찍 와가지고 그냥 일당 받으려고 난리도 아니네. 지금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어. 어디다 대고 국회의장하고 새누리당 원내대표한테 압력을 넣냐고. 그래서 김무성도 새누리당 대표하고 국회의장한테 압력을 넣은 거 아니야? 그거는 삼권분립 아니냐?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한 거 아니야, 그거는? 국가원수 모독죄. 박정희 때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게 있었대요.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게 박정희 때 있었대. 그러다가 그게 노태우 땐가 그게 사라지거든요. 각하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거를 노태우 이후로 적용한 적이 없어. 박정희 전두환 때는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을 비판하면 막 잡아갔어요. 막 잡아갔는데 이게 노태우가 민주헌법으로 대통령이 된 다음에 각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 옛날 뉴스에서도 오늘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뉴스에서 오늘 노태우 대통령은 이렇게 바꾼 거야.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위주의를 내려놓으려는 지난 30년의 노력을 지금 박근혜가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김무성하고 그 뉴스 좀 찾아오세요. 김무성하고 아까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 세월호 특별법이 안 되는 이유는 대통령의 통제 때문이다. 대통령의 뭐 때문이지? 표현이 있는데 가만 있어보자. 대통령의 지침 찾아봐봐. 세월호 특별법 공전의 이유는 대통령의 지침 때문이다. 대통령의 지침. 그 얘기 나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지침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예. 지금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이 수사권, 기소권은 절대로 안 된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중에서도 수사권, 기소권을 줘야 된다는 얘기하는 국회의원이 있었어. 그죠? 새누리당 국회의원 중에서도 지금 이 세월호 특별법에게 수사권, 기소권을 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국회의원이 있었다고. 그런데 그 얘기 쏙 들어갔잖아. 한번 봅시다. 주소가 잘못됐대요. 조아님. 그럼 우리 자료실에 올라와 있나? 예. 지금 자료실에 올라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함께 읽는 뉴스? 여기 올라와 있네. 이거 우리 함께 읽는 뉴스에 올라와 있으니까 나중에 보실 분들 예 한번 체크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세월호 특별법 공전 이유는 대통령의 지침.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이 혼돈 속에 빠져 16일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빠져 있더니구나. 글씨가 작아가지고 미안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이 혼돈 속에 빠져있던 16일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렸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 기소권을 주면 삼권 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 특검 추천위원 2명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추천할 수 없도록 한 2차 합의안이 여당의 마지막 결단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이거 이상 물러나지 말라고 지금 새누리당한테 압력을 준 거예요, 이게. 예. 아유, 단순 해양교통사고. 그래, 네가 네 차에 누가 브레이크를 끊어가지고 네가 앞차 들이받고 죽으면 단순 교통사고라고 해줄게. 됐지? 야당과 유가족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거다. 박 대통령은 이런 강공 입장을 천명하고 난 뒤 오후에 김무성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단독 국회라도 열라고 압박했다. 여러분 봤지? 어? 봤지? 삼권 분립이라며. 대통령이 국회에다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며. 그러면서 지금 저기 국회의장하고 원내대표하고 당대표 불러다가 단독 국회라도 열라고 압박했대잖아. 이게 지금 민주주의 국가의 삼권 분립을 지키는 대통령의 자세입니까? 정의와 국회의장과 여당은 박 대통령의 뜻을 받아들여 단독 국회를 열기로 했다. 이게 지금 국회가 대통령의 똘마니 노릇을 하고 있는 거지, 시녀 노릇을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지금 삼권 분립이냐고. 이게 삼권 분립의 모습이냐고. 이러니까 자기한테 지를 비판하면 모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이날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과 모습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작심하고 준비한 것이었다. 국무회의에 청와대 풀 기자로, 여기서 풀 기자가 뭐냐 하면 기자들이 다 들어가면 자리가 없으니까 기자 몇 명만 불렀다는 거야. 몇 명을 대표로 부르면 이걸 풀 기자라 그래. 그럼 이런 사람들은 들어가서 자기가 취재한 내용을 모든 기자들에게 공유하는, 대표로 들어가서 취재하는 기자야. 국무회의에 청와대 풀 기자로 취재한 기자는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 국민에게 선전포고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어제 박근혜의 국무회의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였어. 김기춘 비서실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민경욱 대변인에게 박 대통령의 오늘 국무회의 발언을 잘 챙기라고 말한 것만 봐도 박 대통령의 결의와 결단의 발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세월호 특별법 지침성 발언을 보면 지금까지 여당과 유가족들 간의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공전에 공전을 거듭한 것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 때문이 아니었나 여겨진다. 2차 협상 때 이완구 대표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안을 양보했다고 말한 것도 그렇고 지난달 19일 2차 합의한 이후 지금까지 한 달 동안 그 어떤 진전도 없는 것 또한 김무성 대표가 지난주 후반 야당 중진의원에게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어떤 협상도 안 된다고 말한 것 등도 다 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이완구 대표의 협상력이 양보폭이 극히 제한적이고 김무성 대표의 입지가 전혀 없었던 것도 청와대의 완강한 지침에 묶여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17일 탈당을 철회하고 당무에 복귀한다고 할지라도 세월호 협상을 더 이상 진척시키기가 어려워 보인다. 이완구 대표를 비롯해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은 2차 재합의안으로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야당의 혼란을 틈타 강공 드라이브를 걸어버린 것이다. 대통령의 이런 지침이 나오자 세월호 유가족들과 야당은 강력 반발했고 청와대 앞에서 26일 기다린 유가족들은 허탈을 넘어 충격에 빠졌다. 유가족들의 입장에 동조하는 국민은 뜨악했다. 물론 대통령의 세월호 특별법 관련 발언은 새누리당과 보수층, 이쯤에서 세월호 국면을 벗어나자는 국민은 반기는 분위기다. 그런데 16일 박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눈여겨볼 대목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국민에게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이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시중에 싸늘한 민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지만 유신시대 국회 해산 이유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여야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강력한 도발, 비판이자 자존심, 자긍심을 긁는 발언으로 읽힌다. 노컷 뉴스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요, 국민한테 선전포고한 겁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에게 선전포고를 한 거고요. 예,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선전포고를 한 거고요.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자기 뜻이 곧 국민 뜻이다. 그러면 국민 뜻이 자기 뜻이 돼야 되는데 지 뜻이 국민 뜻이란 얘기야. 자기 뜻을 따르지 않으면 모독이라고 발언한 거야. 이거는 지금요, 국민들한테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전면전이 시작됐어요. 나한테 경찰이 전화가 왔잖아. 나한테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그 대통령을 비방했다고 고발장이 접수됐으니 와서 조사받아라. 이거 가벼운 일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화위복이 된다는 얘기는 내가 처벌 안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처벌해서 도리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계기가 될 거란 얘기인가 봐. 그죠? 나를 처벌을 해서 국민들이, 솔직히 지금 우리 방송을 보는 해외 시청자들도 많아요. 호주, 캐나다,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시청자들이 우리 방송을 보고 있어. 이런 분들이 망치 부인이 이 정도 방송한 내용을, 유튜브에 다 떠있는 망치 부인 내용 방송으로 잡혀갔다 라고 얘기한다면 가만히 있겠냐고. 교황청에 탄원서를 넣겠지. 그죠? 예. 지금요, 우리 망치 부인 방송에서 별풍선 제안을 푼 이유도 그거야. 이게 한번 고발장이 들어와서 과정을 다 밟으면 경찰 조사받고, 검찰 조사받고, 그 다음에 1심, 2심, 3심까지 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언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변론 요지를 작성하고 이러려면 3천만 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 내가 소송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별풍선 제안을 지금 풀고 있는 거잖아. 근데 나는 이게 그냥 그 약올리라고, 나 고발한 놈들 약올리라고 이거 풀으라고 그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다음 뭐예요? 나한테 경찰에서 전화 오고, 그 다음에 바로 검찰 전담반이 꾸려졌다며. 검찰 전담팀이 꾸려졌다며. 그러니까 아마 나부터 시작을 해서 쭉 조사하겠다는 얘긴가 보지? 내가 대통령한테 욕설한 적 있습니까? 네, 여러분께 물을게요. 예. 내가 대통령한테 욕설을 한 적 있습니까? 비판은 했지만 욕설을 한 적 없죠? 내가 대통령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이야기한 거 있습니까? 내가 대통령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이야기한 거 있습니까? 없지요. 그 다음, 그리고 내가 대통령에 대해서 욕설하는 사람을 도리어 강퇴시켰지. 제가 대통령에 대해서 욕설 한 번 한 적이 없지요. 그쵸? 그런데 지금 나를 대통령 모독 비방이라고 지금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는 거 아니겠어? 이런 내가 처벌받는다면 전 세계 민주주의자들이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할 거라고 봐요.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을 전 세계 민주주의자들이 비판할 거라고 보고, 대한민국의 선량한 양심들이, 선량한 지식인들이 난 들고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나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에요.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은 정치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의 언론은 재벌 권력과 정치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의무가 있다. 나는 국민이자 언론이기 때문에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나의 의무를 행사했고,
또 나는 국민이기 때문에 잘못한 정치인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권리를 행사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권력이, 정치 권력이 내가 대통령을 비방했다라고 판단하고 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것은 지금의 현 정부가 헌법을 지키지 않는 반헌법적 집단이라는 것을 온 세계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들이 나를 처벌하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처벌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를 처벌한다면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실체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처벌받음으로써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을 앞당기는 길이 된다면 이 또한 내게 영광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무혐의 처리하는 게 옳지만 나를 처벌한다 해서 절대로 내 뜻을 꺾을 수는 없을 것이다. 나를 잡아놓고 내가 아무 말 못하게 한다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까지 1960년 4.19는 김주열이 적들의 체류탄을 맞고 직격탄을 맞고 죽은 시신이 발견되면서 4.19 혁명이 일어났어요. 1987년 60항쟁은 박종철이 고문당해 죽고 이한열이 체류탄 맞아서 뭐가 되면서 식물인간이 되면서 거기에 열받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래서 시민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발생 이후로 지금까지 정말 솟구치는 욕설을 참으면서 방송했던 나한테 대통령 비방, 여당 비방죄를 씌워서 나를 처벌한다면 이제 27년 만에 이제 다시 시작하는 이제 27년 됐죠? 그죠? 87년으로부터 지금 2014년 딱 27년 된 때야. 1960년, 87년, 2014년. 그지? 딱 27년 됐지? 이제 일어날 때야. 그래. 잡아가려면 잡아가고 죽이려면 죽여라. 그래서 대한민국에 잠들어 있는 민주적 양심, 선량한 양심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다면 나는 감사하게 여기겠어요. 그리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쟤네들이 원하는 건 위축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저러는 겁니다. 여러분, 쫄지 마세요. 이 나라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주인이에요. 99%의 투표권을 가진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이 마치 자기네가 왕인 것처럼, 신인 것처럼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 위에, 주인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서민들에게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려서 세금을 무려 15조 원이나 담배 하나로 서민들한테 15조 원의 세금을 걷겠다는 정부입니다. 주민세를 100% 인상하고 자동차세를 인상하면서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계속 깎아주고 있는 정부입니다.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세월호 특별법 포기하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생법안 하나하나 알아보면 전부 다 재벌만을 위한 법입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백성은 재벌입니까? 1% 재벌만 위한 정부입니까? 박근혜의 백성은 재벌입니까? 99% 서민이 이제 우리의 권리를 위해 다시 뭉쳐야 됩니다. 들고 일어나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길 것 같은데 이게 몇 분짜리지? 서화숙 교수의 세월호 특강 같이 보고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족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도 그렇고, 그 재판이 열렸을 때 그 기사를 통해, 인터넷으로 기사를 통해 봤죠. 여러분들이 그 노란 그 피켓을 다 하나씩 들고 그 세월호 유족들을 맞아주시는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만나보고 싶었고요. 이 세월호 사건이 10월 30일 날 재보궐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완전히 그 자기네가 11곳을 석권하고 그 다음에 겨우 4곳이 야당에게 돌아갔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부터는 그야말로 세월호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측 책임에 대해서 거의 외면하고 회피하고, 더군다나 그 불똥이 청와대로 튀는 것만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정말 한국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그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끈기입니다. 그죠? 끝까지 잊지 않겠다, 끝까지 함께하겠다, 끝까지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하겠다. 그랬을 때 여러분, 시민 상주 모임이 적어도 3년간은 우리들 모두가 상주가 되어서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생각이 너무나 귀하고, 그런 생각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통해서 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을 뵙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느낀 느낌은요, 다들 따뜻하십니다. 근데 따뜻한 것으로는 다 되지 않습니다. 그죠? 유족분들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이웃들에게 위로를 하는 데는 따뜻함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에 정말 아주 친렁풀처럼 정말 치밀하고도 못되게 엮여있는 그런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왔느냐면, 착한 시민으로 따뜻한 시민도 정말 감사하지만 우리 좀 독한 시민이 되고자, 이런 말씀 드리려고 왔습니다. 세월호라는 어떤 배가, 거대한 그 유람선이 제주도를 향해 인천항을 출발해서 가다가 진도 앞바다에서 넘어졌습니다. 왜 넘어졌는지 물론 모릅니다. 그죠? 넘어졌어요. 뭐 급변침이었다, 뭐 짐을 너무 많이 싣고 밑에 편형수를 뺐다, 뭐 이렇게 하도록 뭐 관과 민이 그 유착된, 산업과 유착된 그런 것이 있었다. 거기 국회의원이 엄청난 뇌물을 받았는데 최근에야 그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돌고 있지만, 진짜 왜 그 사건이 벌어졌나는 저희가 모릅니다. 더욱이 제일 무서웠던 건 사실은 이 사고가 난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건이 났을 때, 배가 침몰했을 때 해경이 구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제일 무서웠죠. 그런데 해경이 구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부가 왜 그런지를 밝히지를 않고 자꾸 은폐하려고 해서 지금 이 사건이 점점 더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부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주머니에서 십시일반의 세금을 내서 월급을 주면서 키우는 고용 노동자들입니다. 그죠? 우리들의 일을 하라고. 그런데 그들이 자기네들끼리 뭔가 뇌물을 쓱 받아 챙겼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고가 난 그 사고의 원인을 감추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시간에 왜 정부는 해경은 왜 구조를 하지 않았느냐를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해경에 대한 더 이상의 탐색을 못하게 해경을 해체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경은 해체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채용 공고까지 새로 냈다 그럽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좋다! 해경끼리 그러면 해경 안에서 부패하고 더럽고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밝혀줘야 될 텐데, 도대체 누가 책임자냐?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 세월호라는 배가 국정원에다가 자기네의 수리 재원을 보고를 했다. 사고가 난 다음에도 국정원과 통화를 했다. 이런 일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국정원이 책임자냐?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성남시장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세월호의 실소유자는 국정원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자칫하면 루머로 고소나 고발을 당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사실 이재명 시장은 고소나 고발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고소나 고발이 되면
그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할 거고 검찰이 수사를 하면 진위 여부가 밝혀지니까요.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해 이걸 던진 겁니다, 이분이. 근데 현재까지 아무도 극악스러운 극우단체들이 아무도 고발을 안 합니다. 무엇이 진상인지를 밝히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시기에 대통령은 도대체 뭘 했냐? 왜 질의를 하지 않아? 방송과 무관한 이야기를 하면 모두 블랙이야. 방송 내용에 집중하지 않고 헛소리하면 전부 다 블랙이니까 딴 얘기하지 마. 이런 것이 또 저희들의 의문입니다. 대통령이 자기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눈물 흘리고 참여하고 뭐 사과하고 그 사과도 뭐 한 달 뒤에야 막 정말 그 자리를 하다시피 끄집어내가지고 사과를 한 거죠. 국무회의에서 자기네 자기 고용 밑에 있는 부하들이죠. 부하들 모아놓고 회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비통하게 생각한다. 이거를 사과하고 모든 언론이 보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절대로 이런 것은 사과가 아니다. 그랬더니 사과가 그제서야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는 여론이 막 끓으니까 나중에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하면서 텔레비 생중계 다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유족들이 원하는 그런 해결 방법 저희가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그렇지. 성사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이제와 가지고 또 거짓말이야. 전혀 안 합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결국에는 국정조사에서 뭐가 밝혀졌냐면 김기춘 씨 입으로 대통령이 그 사고가 난 동안 7시간 동안 어디 있었는지 모른다. 이 얘기를 김기춘 씨가 한 이유는 뻔하죠. 대통령은 책임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기가 막히잖아요.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낮에, 백주 대낮에 일을 해야 할 그 시간에 7시간이나 자리를 떠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기가 막혀가지고 자기네들은 그게 기가 막힌 발언인지를 몰라요. 왜냐? 박근혜 혼자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인간으로 그들 집단에서는 통하니까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혜는 그냥 2억 원 정도 주고 고용하는 대통령일 뿐이에요. 5년 동안 나라 살림 잘해라. 근데 왜 일하는 시간에 어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일하는 시간에 나는 없었기 때문에 그 세월호 사건에 대해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사람이, 그래서 변명을 시키는 그런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글부글 들끓으니까 이번에는 다시 딴 사람을 출연시킵니다. 이게 새누리의 정법이에요. 옛날에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에서도 거의 그랬을 겁니다. 대통령이 아침마다 자기 관저로 비서들을 부릅니다. 수석 비서들을 불러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오늘 일정 어떻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나는 어떤 역할,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게 바람직하지? 근데 난상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침 일정을 시작하죠. 그리고 대변인이나 수석들은, 특히 대변인은 대통령 옆에 쫙 붙어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국민들이 뭔가 의문이 생기거나 기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 즉시 대통령 의중을 물어서 대답을 해줄 준비를 합니다. 다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청와대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박근혜 주변에는 박근혜와 직접 면대면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김기춘 실장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인이라는 민경욱 씨도 대통령을 직접 못 보기 때문에 어떨 때 이 사람들이 말을 하면 그걸 흘립니다. 대통령이 뭐뭐 했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럼 당신은 직접 못 들었다는 얘기냐? 직접 못 들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니, 심지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대통령을 직접 맨날 봐요? 어머. 이런 정부, 이런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 정말 400여 명을 태운, 지금 알려진 것만 해도 476명이 승선 인원이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많이 탔다는 거잖아요. 이 차지 쓴 거에 대해서는 기록도 안 남아있고, 막 뒤로 외국인도 나타나고, 애기도 기록이 없는데 젖병이 나오고, 그런 정말 참담한 결과들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배가 빠졌는데, 그 사이 시간에 대통령이 뭘 하고 있었는지 몰라가지고, 몰라놓고도 뻔뻔하게, 몰랐다. 사실은 청와대 안에 있었겠죠, 어딘가에. 최근에 서른 국회의원이
뭐 연애는 안 했을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한 것 때문에 뭐 지금 새누리당에서 그 양반 뭐 사퇴 퇴진 운동을 갖다가 뭐 전국에서 벌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극악을 떨고 있는데 저도 그분이 그 정도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뭔 일인지 몰랐겠죠. 뭔 일, 뭐 무슨 이유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큰 사건이 터지면 보통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아주 그냥 상식적인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하느냐면 위기 상황실을 즉시 비상 상황실을 가동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비상 상황실을 위한 시설도 청와대에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모든 배들이 그런 그 위성 방송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통신 시스템이. 그래서 청와대 안에 그 노무현 대통령 그 위기 상황실을 얼마나 잘 해놓았냐 하면요. 어느 시기에 그냥 대통령이 쫙 눌러가지고 뭐 동해 어디 몇 도, 위도 몇 도에 가고 있는 배를 그 선장과 통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즉시 통화가 됩니다. 그러면 세월호 이 사건이 터졌을 때 9시 27분에 처음 얘기를 들었다고 김장수 씨가 말을 했습니다. 안보실장이, 당시 안보실장이. 그럼 9시 27분에 즉각 대통령한테 보고됐으면 즉각 위기상황실을 가동해가지고 뭐 안보실장 포함, 국방장관, 뭐 해양수산부 장관, 그 다음에 안전행정장관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비상회의를 가동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하면서 뭐는 어떻게 해라, 뭐는 어떻게 해라. 대통령 자신이 뭐 직접 지시할 전문 지식이 없으면 담당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조언을 내리면 그렇게 합시다. 즉시 판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9시 27분에 보고가 즉각 들어가서 상황실이 들어가서 그 청와대 위기 상황실에서 단추를 눌러가지고 그 대안에 있는 승객들 빨리 구명조끼 입고 나오십시오. 그 얘기만 했어도 다 살았습니다. 그죠? 다 살았어요. 뭘 했습니까? 그 위기 상황실 다 때려 부쉈습니까? 도대체? 그러고서는 지금 와가지고는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당신들을 무슨 어디 끌고 가서 혼내주려는 것도 아니고 제발 진실을 알려달라. 이렇게만 유족들이 요구를 합니다. 사실 이거 저희 시민들이 먼저 나서서 진상규명해달라.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살겠느냐. 이거 똑같은 일이 또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1994년에 서해 폐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292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 담당 수사검사가 김희수 검사죠. 그 김희수 검사가 지금 변호사입니다. 그분이 이 세월호 특별법을 만든 분입니다. 유족들과 같이. 이 1994년에 이분이 수사를 하면서 그때도 과적이니 그 다음에 뭐 인원 속여 태우기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데 이번에 정말 20년 만에 사건이 일어났는데 똑같은 일이 그대로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있답니다. 해경이 그때는 너무나 적극적으로 수사를 구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해경이 구조를 안 한 게 아니라 구조를 방해까지 했죠. 국방부에 해양구조대 달려갔죠. 그 다음에 미군에서 구조헬기 달려왔죠. 그리고 소방관계청 헬기 10대 갔습니다. 다 접근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놓고 방송으로는 계속 뭐 어디에서 어디 몇 명에서 168명이 투입돼서 뭘 하고 계속 헛된 정보만 하면서 실제로는 10몇 명 정도가 그냥 그 진도의 어선들이 사고났다는 얘기를 듣고는 쫙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바닷가 마을 사람들은 다 그런데요. 그냥 당연히 쫙 달려간다는 다가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선 다 구조됐으니까 가라고 내려 떠밀었습니다. 도대체 그런 변화가 20년 사이에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대한민국이 됐냐는 거죠. 심지어는 이번 사태는 정말 세월호 사태는 얼마나 이것들이 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코미디를 하고 있습니까? 해경을 해체한다는 거 그거 하나뿐이 아니에요. 총리? 대통령이 원래 책임져야 되는데 총리한테 다 책임을 지었습니다. 검은 양처럼 만든 거죠. 자, 네가 집 가. 그래가지고 총리를 해임한다 그러더니 총리 후보로 내는 족적 범죄자들입니다. 총리 후보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총리를 하고 있어요. 그 총리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몸살 나셔가지고.
태어나셨나 모르겠네요. 아, 이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정말 내가 세금 내가지고 도둑놈들을 키우고 또다시 저런 위험 속에 내 자식들을 방치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그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가져올 일은 유족들이 나서야 됩니다. 그랬는데 유족들이 나서는데 그 말조차도 정말 요즘 말로 쌩가고 있죠. 자,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영상은 그 한국일보 선임 기자 서화숙 기자의 그 광주 시민 모임에서 그 한 강연 내용이에요. 강연 내용인데 제가 이제 어저께 10시간을 떠들었더니 목이 많이 아파. 그래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체해줄 영상을 찾았는데 어때요? 망치 부인이 하고 싶었던 말, 했던 비슷한 말, 이걸 아주 짧고 강렬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내가 했던 얘기랑 다르지 않잖아. 나는 일개 주부이지만 저분은 진짜 언론사의 선임 기자야. 그러니까 망치 부인이 잠깐 목을 쉬고 대신 우리 서화숙 기자님의 강의를 듣는 거예요. 오케이? 불만 없지? 아니, 그러니까 난 되게 놀란다니까요. 내가 했던 말이 전문가들의 입에 의해서 확인이 될 때, 자, 과연 이분은 끝까지 망치부인과 같은 말을 하는지 봅시다. 유족이 오는 거를 갖다가 막 경찰들이 극악하게 말립니다. 서울에서 청와대 앞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분들이 지치지 않아 주신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이제 김영호 씨가 단식하시던 김영호 씨가 이제 광화문으로 다시 돌아오며 그런 얘기를 하셨죠. 일베들이 워낙 극악을 떠니까 거기 와서 너희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단식을 50일을 했을 리가 없다. 초코바를 몰래 먹었다. 막 그러면서 초코바를 사람들한테 나눠주질 않나. 그 앞에서 막 치킨 시켜다가 먹지를 않나. 정말 인간으로 저런 짓을 할 수 없는 짓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의연하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일베들의 자식들까지도 안전하게 되는 사회를 위해서 나는 계속 이걸 하겠다고. 와. 참 너무 그분들한테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분들과 저희는 정말 똑같이 가면서 반드시 이분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문제이고 나의 문제죠. 그죠? 제가 이제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냥 착하고 따뜻한 시민만 우리 되지 말자. 우리 북한 시민이 되자. 왜 북한 시민 얘기를 하냐. 지금 그 일베 놈들이 그렇습니다. 왜 일베들이 저렇게 뻔뻔하게 활약을 하냐. 물론 이 지역에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있어요? 여기도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아마 빈도수를 적을 거예요. 그게 아마 그 지역의 시민의식, 그러니까 내 주변에 눈을 부릅뜨고 야, 이 미친놈아 하고 소리를 질러줄 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면 걔네들은 굉장히 비겁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막 눈 부릅뜨고 깡패들같이 돌아다니면 그냥 사람들이 아유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피합니다. 사실 무서워서 피하는 거죠. 더러워서 피하는 거 아닙니다. 다들 무서워서 피하는 거라는 걸 정말 시민들이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고 걔네들한테 정말 너희들은 미친놈이라고 소리를 질러줘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때 얘네들이 정말 감히 그러지를 못합니다. 한국 역사를 보면 굉장히 특이한 게요. 우리가 그 전두환, 노태우가 그 학살자들입니다. 그죠? 근데 노태우 대통령 때 한국 정책이 굉장히 발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많이 그 3분 칼럼 들으시면 거기서도 인용을 했겠지만
그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굉장히 조심스레 다뤄야 된다. 이것은 그 국가의 안보를 저해하는 사범을 다루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도 그것을 이 법을 적용할 때도 혹시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는지 굉장히 주의해가며 이 법을 다뤄야 된다. 이런 구절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미. 이 규정이 언제 들어갔냐? 이게 바로 노태우 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때 남북 기본 합의서를 체결을 했죠. 그리고 노태우 때 국방 정책을 펴가지고 러시아와 중국 등하고도 수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 자랑하는, 지금 뭐 미국 같은 나라도 우리나라를 정말 보고 베끼고 싶어서 환장을 하는, 그러나 지금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무너뜨리려고 애쓰는 의료보험, 국민개보험제도, 그전에는 뭐 지역의료와 농촌의료 이렇게 다 구분되어 있던 거를 전체를 다 국민개보험으로 만든 것도 노태우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럼 노태우가 착하고 훌륭해서 그럽니까?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노태우 나쁜 놈이잖아요. 왜? 대단하네. 87년도 시민항쟁의 무서움을 봤던 겁니다. 87년도에 그 전두환이 불과 7년 전에 정말 이 광주에서 총으로 사람들을 막 무지막지하게 살해한 7년 전이라는 게 얼마나 가까운 세월입니까? 그죠? 여러분 2007년에 일어난 일 어제처럼 기억하잖아요. 근데 7년 전에 그 무고한 시민들을 막 군인이 들어가가지고 막 총으로 다 갈겨버려서 죽인 것을 분명히 보고 아는 사람들이 또다시 일어나가지고 그 전두환 체제를 무너뜨린 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노태우가 시민의 힘이 위대하구나, 시민의 힘이 무섭구나, 난 대통령 노릇 잘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에서 굉장히 개혁적이고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후에 나온 김영삼도 정치적인 특색으로 보면 이 사람 결국은 피해자 세력과 야합한 세력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금융실명제를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재산 공개를 하고 여러 가지 개혁적인 정책을 막 합니다. 전두환 노태우를 재판정에까지 세웁니다. 그죠? 결국에는 대통령이 똑똑하냐 어떠냐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독하냐 무섭냐, 무섭게 권력을 감시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사실은 정부의 질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저 말이야. 정말 부탁하고 싶어요. 여기대로 뭐 서울대로 전국에서 그냥 다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정치인이면 무슨 짓을 해도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구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 그런 독한 시민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령 문창극 씨 사건이 났을 때 이거 아까 저기 7월 특강에서 다 들으셨나요? 미리 앉으셔서? 같이 할까요? 문창극 사건이 나자 문창극 씨는 지명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이인호 씨라고 서울대 교수를 지내고 그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핀란드 대사라고 임명되면서 외교관으로서도 길을 걷게 된 이인호 씨가 문창극 씨를 막 옹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저렇게 훌륭하고 고상하고 그분이 참 고상하게 생겼습니다. 저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분이 누군가나 전 서울대 교수 김대중 정부 때 그 핀란드 대사를 하신 저 훌륭한 여성 지식인분이 저런 얘기를 하니까 문창극이가 참 훌륭한가 보다. 이렇게 그냥 명사의 허명에 눌려서 지레짐작하고 그냥 막 따라가지 마십시오. 주변에서 혹시 그렇게 막 따라가면 정확히 알고 지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인호 씨가 어떤 분이냐 하면 굉장히 극우적인 이승만 연구소에서 차린 이승만 연구소 개소식에 가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의 아버지고 너무 훌륭하시고 그분이 그 일이 업적이 안 알려지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이 연구소 생겨나서 좋다 뭐 이런 장관서를 늘어놓으면서 심지어 4.19라는 것도 우리나라 건국이 안 되었다면 있을 수가 있었겠냐. 진짜 대단한 괴변이죠. 그렇게까지 황당한 얘기를 우리가 안 듣는 줄 알고 안 보는 줄 알고 기록이 안 되는 줄 알고 막 자기네들끼리 모인 집단이라서 막 얘기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그 양반이 겁이 안 나기 때문에 저 집단이 겁이 안 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그런 망언을 하고도 다시 KBS 이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착하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저는 특히 호남에 왔을 때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일베나 호남에 대한 망언에 대해서 호남 분들이 너무나 유하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단 한 건을 발견해도 정말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망언을 하면 절대로 한국 사회에서 편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스웨덴에 극우정당이 있는데 그 극우정당은 이민정책을 반대한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강원들은 다 쫓아낸대요. 그건 왜 그러겠어요? 스웨덴인들의 민도가 높아서 그런 발언을 하는 극우정당은 이민정책에 반대하는 건 참아줄 수 있어도 그런 인종차별을 하는 인간 이하의 인간들은 우리 사회에 같이 공존할 수 없다. 이것은 아주 신념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호남에 대한 특히 5.18과 관련해서 이 과도한 욕을 하는 거는 호남을 욕하는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정말 인간의 존엄에 대한 훼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당당해지라는 표현은 하지만 좀 독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그냥 넘어가 제발 마시라는 거. 저분 진짜 마음에 든다. 그런데 커피 처벌해야 돼. 자, 제가 늙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걔네들이 사실은 일베라는 게 정말 비유하잖아요. 걔네들이 다 돈 때문에 저럽니다. 걔네들이 무슨 신명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돈을 직접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돈을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되면 뭔가 내가 속한 계급이 돈을 많이 벌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 때문에 하는데 결국엔 그 돈 때문에 움직인다는 인간이 얼마나 비루한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비루하고 누추하고 추한지 이걸 일러줘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거대한 정치의 거대한 감론보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좀 n분의 1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얘기 너무나 많이 말씀드려서 또 중복일지도 모르겠는데요. 가령 이동욱 때 그 얘기 제가 상복하려면서도 했는데 이동욱이가 재판관들이랑 연구하는 돈으로 쓰라는 공급 2억 3천만 원을 자기 통장에 넣고 막 마누라랑 쇼핑도 가고 밥도 사 먹고 가족끼리 밥도 사 먹고 어떻게 그랬겠어요? 그 사무국 직원들이 그 돈을 그 사람한테 넣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신대철이가 무슨 민간인 사찰 투기를 회의 한 번 16분인가 10몇 분 열고서 다달이 몇 달 동안 800만 원인가요? 600만 원인가요? 그걸 따박따박 받아 챙겼어요. 그거 막 신대철을 비난하는 글을 썼지만 그거 왜 그랬겠어요? 회의 안 여는 걸 뻔히 알면서 그 돈을 따박따박 달라면 주는 국회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속한 자리에서 정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절대로 불의와 부패와 부정을 용납하지 마세요. 그리고 원칙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런 사람을 고지식하니 꼴통이니 그러는데 그게 바로 선진국형입니다. 사실 이번 세월호 사건이 왜 났는 줄 아세요? 왜 애들이 이렇게 많이 희생되는 줄 아세요? 애들은 한국 사회가 선진국이라고 믿었어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하니까 가만히 있었다고. 이게 유교의 복종 때문에, 복종 교육 때문에 그렇다고. 아니에요. 대형 사고가 나면 지휘부의 이야기를 듣고 조심해서 움직여야지 너도 나도 갈팡질팡하면 사고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휘부에서 가만히 있으라 하면 가만히 있는 게 선진국 시민교육이에요. 그리고 걔네들은 선진국 시민교육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인 줄 알았던 거죠. 그 세월호 선원들이 그렇게 파렴치하게 자기네가 살아가려고 그랬는지 해경들이 지네를 구조를 안 하고 그런 이런 어마어마하고 무지막지한 정부인지를 걔네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죠? 우왕좌왕하면 더 큰 사고가 날까봐 선진국
희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선진국, 진짜 선진국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게 생긴 거죠. 그죠? 문제를 내가 지적하고 하고 싶은 말 똑같이 하지. 그러면서 정말 꼴통이 나는 소리를 너 왜 이렇게 고지식해? 한국 사회에서 법 지키고 도덕 지키면 고지식하다 그럽니다. 나 고지식한 거 아니야. 나 선진국민이라서 그래. 그죠? 우리 다 선진국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그 문제가 있는 것들을 낱낱이 바로잡아야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무엇보다도 지금 세월호 바로 이 국면에서는 어쨌든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특별법이 제정되는 것이 그 최상의 해결책이겠죠.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준비해 왔습니다만은 조금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제 저에 대한 소개에서 이런 전폐일 장학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저가 한 일은 이것뿐입니다. 저한테 대구 천주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원고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서울에서 활동하는 기자라서 제가 그렇게 지역의 작은 곳에까지 제가 원고를 쓴다면 그 지역에 있는 지식인이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안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전부터 계속 전폐일 장학금을 대구에 만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남 지역의 그 민도가 굉장히 높은 데 반해서 그 영남 지역의 민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구가 전태일이 태어난 곳이고 전태일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라는 것을 꼭 대구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대구에 전태일 장학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원고를 가지고 전태일 장학금을 만들어 주시면 제가 원고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부님들이 그 생각 정말 못했는데 너무 고맙다 그 얘기를 해줘서 그래서 그 신부님들이 이제 적극 대구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적극 나서서 전태일 장학금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에 있는 물방울이 그냥 비나 눈이 돼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먼지가 있어야지 떨어집니다. 먼지라는 은근핵이 있어야지 그 주위에 물방울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도 되고 비도 됩니다. 지금 세월호 유족분들이 먼지를 자청하셨습니다. 그죠?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해달라고 한 점 한 점 먼지가 됐습니다. 저희들도 그럼 먼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뭐 더 좋겠죠. 그러나 먼지가 될 수 없다면 저희는 먼지 옆에 빨리 달라붙어서 그걸 그 가뭄에 단비로 내릴 수 있는 빗방울이 되게 할 수 있는 달라붙는 물방울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지가 되든 물방울이 되든 함께 모여서 정말 이 한국을 같이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일단 서화수 기자님이 혹시 저를 아실까요? 서화수 기자님이 저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신 적 없죠? 그죠? 서화수 기자님이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신 적 없죠? 아니야, 나는 여러분은 날 알지만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어제 내가 그 JTBC 김관 기자, 세월호에서 매일 방송하는 그 기자가 날 모르더라고요. 지금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게 손석희 선생하고 나밖에 없잖아. 그런데도 날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진짜 현직에 있는 기자나 이런 분들은 나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나는 저분하고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 나는 저분하고 한 번도 서로의 생각을 나눠본 적이 없다고. 그런데 저분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에 좀 더 감동적인 거 빼놓고 99.9% 싱크로율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저분이 하는 말이 저분이 하는 말이 아니야. 이거는 같은 이야기가 동시에 여러분 어제요 제가 세월호에서 팽목항 갔다 오고 하면서 하는 말 그 말하고 이게 지금 어제래. 9월 16일 어제 강연 내용이야. 동시에 다른 곳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온 거야. 이게 어저께 9월 16일 강의예요. 난 어제 10시간에 걸쳐서 이야기한 거를 서화숙 기자는 저 짧은 시간에 광주에서 강연을 한 거야. 동시에 얘기가 나온 거라니까, 동시에. 어제 강의한 내용이 오늘, 저 제목이 뭐냐면, 9.16 서화숙, 시민이여 독해지자야. 9.16 서화숙 세월호 특강, 시민이여 독해지자. 어제, 나는 팽목항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차 안에서 했던 이야기, 저분은 광주에서 강연한 이야기가 동시에 다른 곳에서 똑같은 얘기가 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이 강의를 몰랐고 저분은 내 방송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런데 동시에 나하고 서화숙 기자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신기하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사인이야. 나는 그리고 이거하고 또 놀란 게 뭐냐면, 조국 교수의 트위터를 누가 중간에 보내줬어. 트위터인가 페이스북인가